저는 그 아시아 투지 캐피탈이라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 캐피탈 만들어 투자하고 있는 게 메인 잡이고, 우리 모두 연구소도 제가 엔젤 투자한 곳이고, 그리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잡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지 몰라서 얼마 전에도 저 모두팝이라고 저희 모두 연구소에서 노르마와 같이 세미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 오셨던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너무 어렵게 가기보다는 초기에 이 양자 컴퓨터가 왜 중요하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후 5년간은 양자하고 AI하고 결합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써놨고요. 일단 그 양자 컴퓨터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AI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고 갈게요. A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테마이기도 하고, 저희 아시아 투지 캐피탈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는 하이퍼엑셀 같은 반도체 회사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시어리 같은 AI 보안 쪽도 저희가 리드 투자자고요. 그리고 뭐 노매딕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AI를 활용했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변동이 좀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GPU가 뭐 몇 장이 필요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의 단위를 얘기하는 게 달라졌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이렇게 얘기하지, GPU 몇 장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단위가 바뀌었는데, 에너지가 곧 컴퓨터 연산량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되었고, 그것이 엔비디아를 쓰던 TPU를 쓰던 그런 별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소위 얘기하는 병목 현상이 에너지 쪽에서 더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명제고요. 이게 향후 한 몇 년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가지고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로보틱스 관련된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르기도 하죠. 인구나 인건비 구조나 안전구조 개편이 여기까지 겹치면서 이제 수요층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제조, 물류, 국방 같은 데서 보조용으로 쓰이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자율원으로 전환되고 점점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향후 5년 동안 봐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화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함께 금융이 이제 온체인화되고 같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보안이 사실상 이렇게 되면 글로벌하게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새롭게 정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리얼월드하고의 이제 연결고리가 많다 그래서 리얼월드 에셋, RWA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이제 결제가 핵심이 되고, 크립토 채택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양자 리스크도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보안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암호가 깨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PQC라고 부르는데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통신 인프라까지 전부 바꿔야 돼요. 통신 인프라까지 다 바꾸는 이런 전환이 전 세계적인 이제 국가나 산업 단계의 과제로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세 가지는 양자 관련된 이야기에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 전에 AI 트렌드 쪽에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향후 5년간의 아젠다라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라이 휠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제 아마존의 플라이 휠처럼 그린 건데, 모델이 중요하긴 한데, 이 모델 관련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속기나 HBM 공급이 필요하고, 모델 성능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차세대 컴퓨터 연산량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클라우드하고 데이터 센터를 요구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파워를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 장기적인 PPA 계약이라든지, 심지어는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지금 에너지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증설하는 KPX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면 전력 단가라든지 발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이 지금 말씀드린 요 파워 부분은 민간 시장에서의 기업의 힘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이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가자본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보조금이나 수출 통제, 뭐 지역적인 KPX가 엄청 중요해질 거고 리드 타임이나 단가도 되게 많이 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괜찮은 서비스가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AI 보급은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캐시플로우가 들어와서 재투자 여러 개 생기면 다시 컴퓨터와 모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이런 선선한의 구조를 골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이거를 누가 먼저 어떻게 완성시키느냐가 일단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어디서 병목이 걸리고 있는가 각각마다 다 병목이 조금씩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I는 지금 이제 퍼셉션 AI에서 생성 AI 단계를 거쳐 올해의 키워드라고 하면 다들 에이전틱 AI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년부터는 물리적인 걸로 아마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정체도 또다시 많이 변동을 해야 됩니다. 월드 모델 중심으로 많이 변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누가 1등할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AI 그 산업의 진척도는 한 10%쯤 왔나?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ES를 보여드린 이유는 아마도 이제 CES가 재작년에 제가 모두연에서 CES 안 간 사람들의 CES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세미나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CES가 또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리적인 것들을 보고서 실제로 그걸 연결하는 것들은 전시에서 직접 보지 않고서 디지털만으로 해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그 젠슨왕이 발표했었던 요 행사에서 사실은 이 피지컬 AI를 발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이야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때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 얘기를 이때 물어봤죠. 양자 컴퓨터가 그래서 언제쯤 상용화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20년, 30년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때 양자 컴퓨터 주식 사셨던 분들은 아마 폭락을 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올해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다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CES의 퀀텀 월드 컨그레스가 열렸고 그때 이제 아이온큐나 컨티누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투자를 스폰서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온통 어제 젠슨왕이 한 얘기 물어보느라 아주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 불과 1년도 안 된 올해 1월 달의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올해 이게 9월 달이죠. 9월 4일 뉴스를 제가 갖고 왔는데 아까 그 컨티뉴움이라고 스폰서십에 있었던 회사 잠깐 보셨죠. 그 컨티뉴움이 허니웰 자회사거든요. 허니웰에서 만드는 회사인데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따 말씀드린 CQC라고 캠브리지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 이름을 컨티뉴움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이 회사의 엔비디아가 약 한 10 빌리언 밸류에이션이니까 한 15조 원쯤 되겠죠. 15조 원 정도 되는 가치로 투자를 단행을 했고 지금 이제 내년에도 CES의 엔비디아가 이제 관 하나를 제일 크게 혼자 냅니다. 혼자 내년에. 근데 거기에 상당수가 양자 컴퓨팅 인프라에 할애가 돼 있어요. 굉장히 1년 만에 입장이 그냥 확 바뀌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양자 컴퓨팅과 AI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양자 컴퓨터를 주도한 회사는 IBM이 큰 기업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의 상당수가 주로 물리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그런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퀴스킷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는데 그걸 IBM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IBM은 제일 일찍부터 했던 회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빅테크는 구글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구글이 2019년, 2020년에 양자 우위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양자 컴퓨터도 발표하고 수천만 년, 수조 원, 수해년이 걸릴 거를 몇 분 만에 발표를 한다, 풀어낸다. 아마 이런 뉴스 보셨죠? 예,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 주식이 많이 뛰고 그랬던 기억이 날 텐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TPU하고 되게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개발하고 양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나 부품 같은 것들까지 전부 제어하는 서큐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서 하드웨어하고 아주 잘 결합되어 있는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구글은 양자 컴퓨터 그 생태계에서도 지금의 그 딥러닝을 중심으로 하는 AI 생태계처럼 독자적으로 AI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잖아요. 예, 이 비슷한 접근을 양자 쪽에서도 그대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구글의 전략이고, 그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성공 방정식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만 갖고 이루어내진 않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발자들 중에서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드웨어 채택해서 쓰기 시작을 하다가 GPU라고 하는 제너럴 퍼포스 GPU라는 걸로 넘어가게 되면서 쿠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공개를 하게 되고, 쿠다 라이브러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가 되다 보니까 개발자 생태계가 늘어났고, 개발자 생태계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GPU를 중심으로 하는 하드웨어를 어댑션하는 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수요가 큰 거에 비해서 공급이 훨씬 딸려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를 되게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면 한 1시간쯤 쓸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써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프로그래밍 연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겠죠. 예, 근데 재밌게도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만들게 되는데,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엔비디아 GPU에서 되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터로 프로그래밍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완료를 해놓고, 그거를 그대로 양자 컴퓨터 제공권을 얻었을 때 이미 이제 돌아가는 건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넣어서 진짜 결과를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얻어내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투자를 한 컨티늄이라는 회사에 이 캠브리지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는 2014년에 설립했고 2021년에 컨티늄으로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티킷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티켓이라고 하는 양자 컴파일러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 암호화라든지 사이버 보안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를 투자를 하고 기존의 쿠다에 연결을 해서 쿠다와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양자 컴퓨터 자체는 누가 만들더라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하게 되면 진입을 하기가 되게 쉬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쿠다를 이용해서 GPU 생태계를 확장했던 것과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여기까지가 이제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변화를 말씀을 드렸다면, 대체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모자란 거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얘기를 해야 돼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양자 컴퓨팅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렇게 답을 해요. 양자 역학 원리를 이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고, 기존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보 처리를 하고 굉장히 강력한 계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정보 저장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는 0과 1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세계에 살고 계시지만 디지털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환 과정을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샘플링이라고 하는 작업에 이진법을 적용을 해서 0과 1을 비트로 전부 만들게 되고요. 근데 이거를 고해상도로 굉장히 높은 그 샘플링 레이스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우리 인류 세계를 거의 그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하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인터넷 데이터를 또 마찬가지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레프리젠테이션 뽑아낸 다음에 특정 규칙으로 뱉어내게 하는 게 지금 생성형 AI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현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디지털 컴퓨터로 전환해서 푸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실제로 순수 과학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는 복잡도가 굉장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변수가 많아지면은 그 조합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로 넘어가게 돼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로 넘어갔을 때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해내는 데는 지금의 디지털 컴퓨터를 가지고선 연산 속도가 따라가질 않아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호라고 하는 것이 나온 이유도 못 풀어내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해킹할 동인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암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인데 양자 컴퓨터는 처음부터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0과 1의 형태로 그냥 그대로 확률적으로 분포해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중첩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특정한 어떤 큐비트의 그 경우의 수가 하나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은 결국에는 열쇠와 자물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자물쇠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열쇠가 8개다. 지금 딱 보면 이제 2비트씩 해서 1바이트 이제 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건데 그러면은 한 개의 자물쇠를 풀어내는 데는 8번 하면 됩니다. 8번 하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답을 풀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를 되게 복잡하게 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셈블리 코딩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저장하고 불러오고 뒤집고 시프팅하고 그 다음에 분기 그리고 판단 이걸로 끝입니다. 로직 이걸로 전부 다 모든 걸 조합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열쇠 자물쇠 문제인데 문제는 열쇠가 10개고 이제 열쇠가 10개고 자물쇠가 10개면 이걸 모두 맞추는 조합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예, 이건 10시 전부 아시겠지만 10 팩토리얼 이렇게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되면 10C2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수학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요 정도만 해도 괜찮죠. 근데 요거를 곱하기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마 아실 거예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작은 수로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면 좀 많이 풀어낼 수 있게 되니까 이걸 8개씩, 16개씩, 뭐 4개씩 코어를 늘려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식이 등장을 해요. 그게 병렬 컴퓨팅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GPU라고 하는 거고 이 GPU는 행렬 연산의 곱을 계산하는데 최적화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의 경우의 수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의 경우의 수가. 그래서 병렬 숫자를 그렇게까지 많이 늘리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치만 아까 말한 하나씩 풀어내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빨리 잘 풀 수 있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지금 될 수 있는 것도 GPU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컴퓨터 컴퓨팅은 뭐냐? 저희 그림은 저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저 열쇠도 한 큐빗이고 자물쇠도 한 큐빗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열쇠 한 개에 자물쇠 한 개로 푸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거는. 그래서 근데 모양이 계속 변한다 생각해보세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쫙 변해. 그리고 자물쇠도 쫙 변해. 그러면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첩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 중첩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풀어내는데 유리한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중을 구현을 하려면 초돈주체 방식이라든지 이온 트랩 방식이라든지 광자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AI하고 결합을 해서 문제를 실제 풀어내는 방향으로 지금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여드리는 양자 알고리즘이라든지 양자 프로그래밍 언어, 양자 시뮬레이터, 에뮬레이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올라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풀 수 있는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쇼 알고리즘은 굉장히 큰 정수의 소인수 분해를 되게 잘 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큰 숫자를 입력하고 풀이의 변환을 해서 중첩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파동의 그 중첩에 의해 가지고 주기를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주기를 찾아내게 되면 주기를 이용을 해서 결과가 생각보다 금방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컴퓨터도 없는데 1990년대 말에 MIT 물리학자 이제 쇼어가
그 사고 실험으로 만들어낸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로 문제를 풉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또 그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그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오라클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상태의 힌트에 해당하는 것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점점 이게 상태가 그 특정한 영역에 가까워지게 되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양자 같은 경우에는 다 파동이기 때문에 물결 같은 거가 이제 중첩이 됐을 때 물결이 이제 반대로 위상이 들어가게 되면 플랫해지지만 만약에 간섭이 많으면 그래서 플랫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는 거 중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또는 골은 깊어지죠. 그래서 너울이 많아져서 겹쳐지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거가 올라가는 거에 가까운 것에 해당하는 유인 요인을 갖고 있는 함수로 증폭을 시켜서 간섭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몇 번 반복 안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답에 가까워져요. 이건 검색 알고리즘으로 쓰는데 이 검색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제일 잘하는 게 우리가 우리 GPU라든지 그 AI 쪽에서 많이 나오는 니들 찾는 거, 모래밭에 반을 찾는 문제 있죠. 그런 문제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몇 번 반복했더니 90% 확률로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답을 냅니다. 왜냐하면 저게 정답이라고 딱 관측할 때 딱 나오긴 하는데 확률적으로 답을 내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그로브 알고리즘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분자에 양자 매핑을 시키고 전부 양자화를 시킨 다음에 그냥 관측하는 거예요. 관측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변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뉴럴 에뮬레이터 또는 양자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종류가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는 종류들이고 그 이외에도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당분간은 향후 5년 동안에는 노이즈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 컴퓨팅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NISQ라고 부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현 가능한 양자 컴퓨터가 큐비트 약 수십 개 정도가 지금 현재 한계입니다. 수십 개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IBM 같은 데에서 뭐 300큐빗짜리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몇백 큐빗짜리 나오는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실제로 하면 논리적으로 완벽한 쪽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수십 큐빗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십 큐빗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노이즈가 증폭이 되게 되면 정확성이 막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한 큐빗이 95% 맞는다 그러면 뭐 되게 뛰어난 것 같지만 0.9에 10큐빗 해서 10개만 승을 곱하면 이게 몇 퍼센트 될까요? 아마 그거 계산해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정확도가 확 떨어져 가지고 70% 6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10개 중 7개 맞는 컴퓨터 어떻습니까? 못 쓰죠. 예, 그래서 노이즈를 최대한 줄여내야 돼요. 99.9% 막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초전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절대 영도로 만들어 놨는데 이 컴퓨터의 그 현상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날아가요. 이 상태가 깨져. 상태가 깨지게 되면 노이즈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는 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고전 컴퓨터를 결합을 시켜요. 이걸 우리가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시스템의 강점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하고 이제 AI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 컴퓨터가 함께 움직이는 시대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대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CPU는 일단 범용 연산이라든지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밑에 있는 다양한 그 GPU나 TPU를 이용한 AI의 소프트웨어를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하고, GPU나 TPU가 병렬 연산이나 딥러닝 학습과 추론, 행렬 연산을 한다면 퀀텀 프로세서가 최적화 문제나 양자 시뮬레이션 또는 특정한 머신러닝 문제를 푸는데 가속화 현상을 이끌어낼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하이브리드하게 활용되는 사례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약 개발 분야라든지 금융 포트폴리오 문제, 그리고 물류 최적화, 그리고 기후 모델링 같은 데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QML이라고 부르는 퀀텀 머신 러닝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들이에요. 퀀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여러 종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고전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양자 인코딩을 하고 양자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원본 공간을 양자 변환하게 되면 양자 특정 공간으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고 혁신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도전 과제도 아직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로딩을 하는 부분들의 복잡성이 있고 환경 노이즈에 대한 민감성도 있고 모델 해석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머신러닝과 퀀텀 컴퓨팅을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서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아직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방식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전처리를 하는 데 그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AI가 상당 부분 처리를 해서 양자 큐비트에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으로 줄인 다음에 양자 컴퓨터로 연산을 하고 답을 내는 방식. 그러니까 앞부분에 머신러닝을 많이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반대로 양자 컴퓨터로 나온 어떤 결과값을 해석하기 위해서 양자 파라미터하고 답을 낸 것을 AI에다 넣어서 해석이나 인터프리테이션을 일반적인 AI에 맡기는 처리 방법이 있고 아예 중간에 같이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신규 퀀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많은 어떤 새로운 어떤 뭐 기회랄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타트업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양자 통신이라든지 이런 통신 인프라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에 실시간으로 깨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특정 암호화가 걸려 있는 데이터나 지갑 주소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해놓고서 좀 떨어지는 양자 컴퓨터라도 계속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또 생각보다 되게 빨리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고가 조만간 터질 것 같긴 한데 한 5년 정도면 터지겠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암호 알고리즘이라든지 통신 인프라를 다 갈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조리 해킹 당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 12월에 니스트라고 미국에 있는 표준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 컴퓨터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티 표준안이 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존 걸로는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표준이 나왔고 아마 2025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견인차 이게 많이 채찍질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방 문제하고도 관계돼 있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 거기에다가 스페이스 통신을 가려고 해도 양자 통신해야 되거든요. 즉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주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돼 가지고 나가는 방향성이고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시면 데이터 센터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도 양자 통신을 하게 되면 해킹이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양자역학의 특징이죠. 관찰하는 즉시 이 모두가 컬랩스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무선으로 통신을 하고 있으면 이 주파수만 알면 어떻게든 감청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감청한 것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깨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 통신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통신을 하고 있는데 감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자 상태가 깨지면서 즉시 끊겨요. 누가 들여다보는 순간 그냥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킹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 때문에 상해하고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몇 큐빗 정도 주고받는 거 하는 거를 그 양자 통신 위성을 띄웠죠. 중국이 그 미시우스라고 띄워가지고 얘네가 제일 먼저 했어요. 중국이 지금 제일 앞서 있고 이 분야는 화웨이가 그래서 엄청 잘하는데 잘 아시는 것 같이 미국과 중국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아마 미국 국방부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분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콤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통신 인프라를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통신 스펙 가지고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 대충 2033년 정도까지 뭐 얘기를 하자면 AI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내년 정도 AI 인프라 KPX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2003년에 계속 KPX는 늘어났다가 한 내후년 정도 되면 이제 세츄레이션 되면서 조금씩 꺾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누가 앞설지도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전력과 냉각의 병목은 계속 심화될 것 같고요. 2028년쯤 되면
피지컬 AI가 좀 더 여러분들 가까이 갈 것이고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지고 소프트웨어도 지금 과거보다 훨씬 많이 편해져 있을 거예요. 제 느낌에는 양자 컴퓨터가 제가 루닛의 엔젤 투자를 유일한 엔젤 투자자인데 2015년에 했거든요. 그때랑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현 시기가 그로부터 7년 뒤 이제 챗GPT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정 산업 영역에 먼저 쓰이게 되거든요. 클라우드 양자를 통해서 B2B 엔터프라이즈에서 먼저 쓰이다가 한 2030년 되면 양자 우위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2033년쯤 되면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정착이 되면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로 전화를 거의 대부분 통신 인프라 같은 게 완료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핵심 메시지를 드리면 너무 물리적으로 양자 컴퓨터 만드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5년간은 AI하고 양자 컴퓨터가 같이 쓰이는 하이브리드 생태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삽과 곡괭이는 아직 많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현재 양자 컴퓨팅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대다수의 개발자들이 대부분 물리학자예요. 물리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좀 이해하기 편하다 보니까 컴퓨터 소프트 좀 배워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사이언티픽해요. 거의 지금 나와 있는 도구라든지 거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B2B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유스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죠. 특히 ETF 리밸런싱이라든지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테리 같은 금융회사들도 투자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이쪽에서 쓸 수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유저들이 명확하고 그 유저들이 데이터를 결국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반 컴퓨팅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 사용자 유스 케이스나 소프트웨어 개발,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소 어렵더라도 좀 일찍 이쪽에 뛰어들어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많은 기회를 현재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